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정치권 현안의 뒷이야기와 속사정을 살펴보는 불사조 기자단 시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신간 에세이집 제목을 두고 금태섭 전 의원 측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10월에 있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도 점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복잡한 셈법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어서 IT본부에서는 인류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 어떻게 인도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8월 29일 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봉우 연구원은 또 날씨에 관심이 많은데 네. 또 뭐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비가 또 내리는 곳이 꽤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또 네. 최근에 호우 특성이 국지성 호우라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는데 예. 더불어서 지금 더위가 좀 꺾였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약간 서늘해진 기분도 느끼시는 것 같은데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한다는 점에서 좀 피해 없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안심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좀 의심스럽거나 염려되시는 곳은 반드시 미리 챙겨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이제 6일째입니다. 여러 우려와 또 걱정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점심을 수산물로 먹으면서 수산물 안전을 강조했네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은 둬달라라고 지시를 했고 오찬을 또 함께 했는데 이 오찬에 수산물을 포함한 음식을 올려서 또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한 그렇게 풀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실 구내식당도 일주일 동안 우리 수산물 위주로 한 식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광어, 우럭 등 모듬회와 고등어 구이 이게 지금 올라와서 25분 만에 이제 모듬회가 동났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또 가격이 괜찮습니다. 이 직원들은 3,000원 그리고 네. 외부인은 5,000원 이렇게 받는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의 이제 구내식당에 또 외부 약속까지 취소하고 많은 직원들이 몰렸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도훈 대변인 이 수석들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1.5배 많은 인원 식당을 이용을 했고 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점심 메뉴가 제주 갈치조림과 소라무침, 네. 내일은 멍게 비빔밥과 우럭 탕수, 그다음 모레는 바다 장어 덮밥, 전복 버터구이, 김부각, 9월 1일에는 물회 이게 네. 구내식당 메뉴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러다가 먹방이 되겠네요. 예, 그만큼 우리 수산물 소비에 좀 많이 동참해달라 그런 네. 의미를 담고 있는데 9월 이후에도 일주일에 2회 이상 우리 수산물을 주 메뉴로 제공하겠다 또 이렇게 대통령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수산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많이 소비가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네. 수산물을 많이 사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많이 수산물을 활용해서 음식을 좀 만들고 제공해가지고 어려움을 덜어주자 이런 얘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염수 방류가 이번 달 다음 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계속이 되고 30년도 더 방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세기까지 방류가 계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요. 그만큼 이게 폐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나올 텐데 그럼 정말 이 구내식당 메뉴 해산물을
30년 뭐 40년, 50년 계속해서 이렇게 메뉴를 선정해서 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독자적 점검 또 알프스 필터 점검 주기 단축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수산물 소비 촉진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KBS 구내식당을 제일 좋아합니다만 네. 또 어떤 수산물이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자,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자 중국도 일본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정부가 주일 중국 대사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장하오 대사는 이름이 상당히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인물이죠. 강경 발언을 했었고 이번 이 초치 사태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할 정도로 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이 항의하는 바는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이지 않은 조치니까 철폐를 해달라는 점이 있고요. 중국 내에 지금 반일 감정이 높아서 일본에 있는 공공시설 등에도 중국인들이 여러 가지 항의 전화를 하면서 업무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고 또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에 대한 약간 위협적인 행동들, 뭐 일본인 학교에 이게 투석이 벌어진다거나 공관 근처, 일본 공관 근처에 이렇게 일본을 비난하는 낙서 같은 것들도 좀 발견이 되고 있다 그래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일본이 이 중국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본인들의 안전을 보호해달라,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인데 중국도 곧바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일단 초치가 이루어진 직후에 중국 왕원빈 대변인이 중국은 법률에 따라 제중 외국인의 안전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을 했고요.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일본의 행태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태는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의 책임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우장하오 주일 중국 대사도 보통 초치가 되면은 초치가 된 대사가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명하진 않는데 이례적으로 본인의 발언을 공개했어요. 그 초치된 자리에서 했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일본 국내에서 온 대량의 소란 전화,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도 일본 사람들에게 항의 전화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좀 의도가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똑같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에 대해서. 이는 대사관과 영사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엄중한 방해를 끼쳤다. 일본은 법률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고 제일 기구, 기업, 국민,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신변을 보장해달라라면서 오히려 일본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게 양국 간 갈등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원래 지난주에 일본의 공명당 의원이 기시다 총리의 친서를 가지고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전면 취소가 돼버릴 정도로 양국 간의 대화가 경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중일 간의 충돌이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또 주시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사관학교와 광주 광역시로 가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에서는 또 독립운동가인 정율성 작곡가의 공원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율성 그런 역사 공원 반드시 저지할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2번, 3번, 100번이라도 제가 직을 걸 각오입니다. 하나도 부끄럽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정율성 공원 관련해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장관직을 걸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당하게 그냥 하겠다. 치열하게 맞선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율성 선생이 누군지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호남 지역에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집안의 막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는 좀 알려져 있다 그러고요. 역시 정율성 역시 1933년에 이 가족들을 따라서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시작했고 중국 난징에서 항일 무장단체인 의열단 단원 그래서 이 이름도 율성이라는 이름도 김원봉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이 정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 홍범도 장군과는 조금 다른 점이 해방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 활동을 한 점이
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실 정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해방 후에도 이 조국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특히 이념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중국에 계속 머물렀고 중국 공산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서도 중국 인민군 위문 활동을 펼쳤고요.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선인민군 군가도 이 정율선 선생이 작곡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이게 북한의 김일성에게 상장을 받았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물론 독립운동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독립운동할 당시에는 이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뭐 이런 평가들이 항상 있지만 해방 이후에도 좀 뚜렷한 행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광주시에서는 이 정율선 선생 기념 사업이 2004년부터 거의 20년간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중국과 한국 간의 이 우호를 상징하는 좀 그런 인물로 평가된 점이 있어요. 외교적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북한 인민군에 대한 협조, 이 해방 이후 행보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방금 들으신 대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면서 강력하게 이 역사공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고요. 정부는 더 강경한 대응 기조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법적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요. 관계부처 TF를 만들어서 감사원 감사, 헌법소원 청구, 관련 사업 국고보조금 감사까지 압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인데 들으신 대로 강기정 시장은 이 정율선 선생의 한중 이 우호의 상징이기 때문에 1988년부터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 정율선 선생 기념 사업이 시작이 됐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한중 수교 1주년으로 정율선 음악회를 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서 정율선 작곡한 노래가 연주되는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다. 정부마다 한중 수호의 외교적 의미로 기념을 했던 것이지 이념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이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자, 육군사관학교의 독립군 영웅 5인 흉상 중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해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고요. 네, 국방부가 어제 오후 낸 자료를 보면요.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거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흉상은 육사 교내보다는 독립운동의 업적이 가장 잘 선양될 수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에 모시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별도의 입장을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만 낸 걸 볼 때 이렇게 되면 이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 중에 홍범도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범도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 있는 게 바로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인데 어제 우리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네. 근데 이것도 한 명을 바꾸는 거 아니냐. 한 명 변경 문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제까지 확인하는 바로는 해군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필요하다면 한 명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한번 이름이 붙여진 그 군함을 이름 바꿔서 다시 쓰는 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거의 사례가 없고 해군이 그동안 홍범도함 승조원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해왔어요.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이 보여준 승리의 역사가 우리 바다를 지키는 잠수함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바꾸고 사실은 어떻게 부정을 할 것인지 이것도 네.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도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었다. 그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런데 강복회장입니다. 이종찬 강복회장은 오늘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했을 때 시기인데 그 무슨 이념적으로 꼭 공산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거죠. 또 그분의 그러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대한민국의 제2등 훈장을 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와서는 그 훈장은 가치는 어디로 갔는지 없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죠. 이력만 자꾸 따지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그분에게 훈장 준 대한민국 정부는 무슨 꼴이 됩니까? 자, 이 강복 회장은 또 정부의 방향과는 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특히 이 이종찬 회장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이제 홍범도 장군에 있어서 기념 사업도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하면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이게 어제도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김태흠 충남지사가 CBS 라디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홍 장군은 1943년에 돌아가셨고 6.25 전쟁을 일으키거나 북한군과의 전쟁에 참여한 것도 아니다. 광복 이전에는 좌가 우가 함께 독립운동을 했고 당신은 우리나라가 분단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날지 몰랐던 상황 아니냐. 네. 그러니까 역사적인 맥락에서 맞물려서 판단해야지 그 전에 공산당 가입의 전력을 문제 삼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보수 진영 내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다뤄야 될 뉴스가 많은데 교통정보 듣고 와서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곳곳에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선인 분기점 부근입니다. 양방향에서 사고 났습니다. 일대 정체가 아주 극심한 모습인데요. 양방향 모두 갓길 쪽으로만 겨우 운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 쪽으로는 함안부터 6km 구간이 꽉 막혀 있고요. 순천 쪽으로는 창원 1터널부터 10km 구간 정체가 극심하니까요. 국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대서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4km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상주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4km가량 여파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봉우 연구원 박정우 기자와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해병대 이야기입니다. 항미형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네요. 네. 지난주에 군검찰 수사심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검찰이 출석을 통보했고 박 전 단장이 나온 건데요. 출석 전에 박 전 단장 측은 조사 거부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군검사가 지난 2일 이첩 기록, 그러니까 이번 최상병 관련된 사고 관련 기록을 이첩한 다음에 그걸 경찰청에서 이제 가져온 행위에 상당히 깊이 관여돼 있는 게 군검사인데 여기서 어떻게 군검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느냐,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말처럼 실제 조사실로 향한 박 전 단장 이 사실관계를 담은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낸 채 20여 분 정도 만에 국방부 검찰단은 빠져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지난 11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출석에서도 조사를 거부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한 두어 차례 정도 검찰단에서 박 대령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거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강제 수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군에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군 출신입니다. 과거 중대장 시절 훈련 도중 오발탄으로 사망한 부대원의 사인을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은폐하는데 가담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1985년 10월 24일 있었던 신원식 의원이 당시 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8사단 21년대 2대대 5중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에 이 공지 합동훈련을 하던 도중에 A 이병이 포탄 폭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군은 불발탄을 고인이 밟아서 발생한 사고라고 처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당시 1985년 사고를 목격했던 부대원의 요청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목격했던 부대원의 의견에 따르면은 그게 불발탄을 밟은 게 아니라고 재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재조사를 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지휘체계 혼선으로 정확한 사거리 측정 없이 급격하게 사격된 박격포 포탄이 대기하고 있던 병사 인근에 떨어졌고 결국 병사가 사망했다. 따라서 박격포 오발탄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발탄을 밟은 것으로 사망 경위를 바꿨다는 결론입니다. 오발이면은 군 지휘부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불발탄을 밟은 거면은 그 병사의 사고 쪽으로 그렇죠. 이제 갈 수 있으니까 전혀 달라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시 박격포를 다룬 경험이 없던 소대장이 이 박격포 발사를 지휘를 했고 심지어는 중대장인 신원식 의원 포함해서 이 지휘부가 불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사거리가 굉장히 짧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너무 짧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그 병사 박격포를 다루는 병사의 의문 제기도 묵살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짧은 사거리로 발사가 됐고 오발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목격담을 담은 이 진술들 당시 목격을 한 병사들의 진술들과 이 사고의 원인을 불발탄 밟은 것으로 바꾸는데 신원식 의원 등을 포함한 지휘부들이 다수 주도를 했다. 이런 진술들도 결정문에 담겨 있는데요. 네. 신원식 의원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의 입장이군요. 그렇습니다. 결정문 이 위원회의 결정문 내용 자체가 당시 군의 훈련 절차, 단계별 병력 편성, 무기 운용, 무기 재원, 정황 전혀 맞는 것이 하나도 없고 상호 모순된 진술들이 많은데 이런 진술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만들어냈다. 허위 사실로 점철돼 있다면서 결정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전혀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오늘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참석 발언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인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들으신 것처럼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를 비판하는, 지적하는 그런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 더하기 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그런 미개한 국민이 되는 거냐라고 유 전 의원이 지적을 했고, 또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안심시키는 지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또 야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국민 통합과 화합, 이거보다는 아까도 워딩에 있었지만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봐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글쎄요, 좀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냐. 야당과의 협치도 이젠 더 이상 힘들고, 그동안 쭉 우리가 봐왔던 반국가 세력 이 단어처럼 지금 정부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그건 좀 수용할 수 없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맞는 자세와 태도이겠느냐,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의원들의 연찬회이긴 하지만 상당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의원 워크숍을 열고 대여 투쟁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소속 의원들이니까
윤 대통령 발언하고 좀 정반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총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 사실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과의 대화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여 투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어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드러난 것인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들으신 바대로 이제 대여 투쟁 의지도 돋보였지만은 7대 입법 추진 과제도 발표를 했습니다. 폭염 노동자 보호법, 혁신성장지원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교권보호법 등 7개의 입법 추진 과제도 발표를 했고 사실 어제 워크숍에서 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좀 주목됐던 부분은 이 개파 갈등이나 이재명 대표 거취 관련해서 좀 대립되는 의견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거의 거론되지는 않았다 그래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기대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화합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 와중에도 이 한병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여당 견제는 미흡한데 비리 의혹만 있다라는 세간의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꼽기도 했고요. 또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반성과 대립되는 의견도 일부는 나왔지만 일단은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향의 화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워크숍도 상당히 또 당의 화합 이 부분이 좀 강조됐다 이야기되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조사 일정을 놓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출석 일자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뭐 검찰은 8월 30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정 조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원래 검찰이 8월 30일 조사를 고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번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날짜를 따져보면 9월 1일 정기국회 시작이 되니까요. 5일부터 8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고 또 18일부터 20일 여야 고수단체 대표 연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21일, 25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11일부터 15일 사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그 날에 9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그때 출석하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아니다. 일방적인 통보다. 9월 4일에 출석하라라고 다시 한번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합의가 뭐 안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계속 이렇게 공방만 오갈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검찰이 회기 중 그러니까 회의가 열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출석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공방만 벌이는 것보다는 어쨌든 검찰에 출석해서 소환 조사를 계속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출석한 다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텐데 본회의가 열리는 이 주간에 이 날에 청구를 하게 되면 결국 체포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분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어서 계속해서 본회의가 없는 날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좀 피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뭐 여론 부담이 또 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봅니다.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취임과 동시에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또 바로 단행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동관 위원장 취임식 취임사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취임하자마자 첫 회의를 바로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성근 이사 임명안 그리고 EBS 이사회 강규영 이사 임명안을 바로 의결했습니다. 이게 사실 주목받는 이유는 이게 지금 방통위에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의 위원만 있어요. 이상인 위원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죠. 이렇게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라는 중대하고 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한 게 사실상 처음입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 아무리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정신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강규영 이사와 김성근 이사 공영방송 이사로 어제 임명안이 의결된 두 이사가 모두 과거에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이 적발됐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강구영 이사 같은 경우는 KBS 이사 역임하다가 이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해임이 됐는데 물론 그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최종 승소 판결은 받았습니다만 그게 이제 부당 사용이 일부 인정되지만 해임 사유까지는 안 된다는 이유였고 또 이 김성근 이사 같은 경우에도 MBC에서 방송인프라 본부장을 역임하던 시절에 수천만 원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드러나서 본인의 퇴직금에서 변제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 남영진 이사가 이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으로 해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법인카드 뭐 가다 사용으로 지적이 돼서 해임이 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통위가 KBS 이사장은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을 해임을 해놓고 과거에 똑같은 혐의가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이사로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하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느냐. 이중적이고 좀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법인카드가 두 종류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예. 자, 어쨌거나 이 KBS 이사회는 이제 여당 6명 구도입니다. 야당 5명으로 이제 역전이 됐다. 그래서 사장 해임 재청안을 곧바로 상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정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구도가 이제 뒤집혀 있는 게 KBS 이사회잖아요. 여권 성향 이사들이 이 김희철 사장 해임 재청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 긴급 안건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이고 이르면 9월 초 임시위사회를 열어서 해임 재청안 의결을 밀어붙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얘기해왔던 공영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는데 어제 취임 일성도 공영방송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또 민영방송은 상당히 좀 완화된다 그런 취임사 관련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에 공영방송답다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진 숫자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여권의 표가 많아진 상황에서 이사회를 통한 이 사장 해임 또 뭐 새로운 사장 선임 그 절차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크의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저도 어떤 노래 오늘 듣게 될까 아주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3900님께서 이제는 비가 힘들고 좀 지겹습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어쩔 때는 참 비가 낭만적이고 좋은데 자 그래서 오늘 비와 관련된 노래입니다. CCR의 Who will stop the rain? 누가 비 좀 멈추게 해주실 건가요? 라는 노래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틀어드려야죠. 모바일 간식 쿠폰도 보내드리고요. Who will stop the rain?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휴대전화가 없었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둔다든지 번호를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대전화에 번호가 저장이 되니까 굳이 번호를 암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어인 암기하다를 우리말로 바꿔서 말할 때 외다와 외우다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아마 외다로 알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외우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전화번호를 외우다, 구구단을 외우다처럼 말이나 글 따위를 잊지 않고 기억해 두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외우다에는 그 외에도 글이나 말을 기억하여 두었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다라든지 시를 줄줄 외우다 같이 쓸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경우에는 외우다를 외다로 줄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을 외다, 시를 줄줄 외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외우다가 말이나 글 따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두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외다로 줄여서 쓸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과 경기도에는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도 곳에 따라 빗줄기가 굵은 상태입니다. 비는 전국적으로 내일까지 이어지겠지만 일부 지역은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겠고 곳곳에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mm 안팎,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은 곳에 따라 200mm 이상, 전라도 동부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 제주도 산지는 15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도는 3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 서부, 강원 영동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오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대구,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경상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고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일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한반도를 관통했던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과 경북 경주 산내면, 칠곡 가산면 등 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총 지출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증가율입니다. 여야가 각각 1박 2일로 진행한 연찬회와 워크숍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규명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비 첫 출근길에서 과거 성범죄 재판 항소심을 맡아 지나치게 감형해줬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따가 우리 IT 본부 시간에 달 남극에 이 최초로 착륙을 한 그 상륙에 성공한 인도 이야기를 할 텐데, 네. 박지원 캐스터는 뭐 달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달하면 과연 외계인이 거기에 살까? 저도 언젠가 가볼 수 있을까? 공상과 그런 생각이네요. 무슨 생각이 소장님께서는 드시나요? 저는 뭐 한결같죠. 달하면 보름달빵. 빵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보름달빵. 빵 안 터지네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 차도에 드러누워서 운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한 사진에는 일산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아이 2명이 드러누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촬영한 A씨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어두운 밤 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입은 아이 2명이 누워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누워서 팔을 뻗어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위험천만한데 그렇죠. 왜 이런 장난을 하는 겁니까?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식이법이 제정되고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놀라게 하려는 장난을 재미삼아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민식이법부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자면 지난 2019년이었죠. 충남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 군이 과속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건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사망, 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 민식이법 놀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러다가 진짜 사고가 나면 어쩌려고 저러냐. 그러니까요. 운전자만 다 뒤집어 쓰는 거 아니냐. 유행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가르쳐야 한다 등의 우려스러운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장난으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게요. 서울 부민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박옥순 과장의 인터뷰를 보니까 도로 위에 누워있으면 차에 밟힐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이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실제로 몸이 납작하게 눌리고요. 차량이 머리를 누르고 두개골 골절의 뇌 손상으로 직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신체가 작고 연약한 아이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곤 하죠. 그리고 운전자의 경우에도 급정거할 경우에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동승자의 몸에 충격이 가할 수 있고 뒷차와도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법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건 해서는 안 되죠. 이런 건 그렇죠. 위험천만할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런 위험천만한 놀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처벌이 되나요?
경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지금으로선 없고 대부분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서 더욱이 처벌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인식교육 강화뿐이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라도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지금으로서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정도 연령대의 아이들 같으면 8살, 10살이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 거예요. 알죠. 절대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부모님들께서도 더 많이 주의를 주시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 민식이법의 취지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자, 최근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던 남자아이가 승강장 틈 사이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약속이나 한 듯 힘을 합쳐서 아이를 구한 일이 화제가 됐네요. 네, 따뜻한 소식입니다. 사고는 27일 오후 1시쯤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해당 역에 멈춰서고요. 문이 열린 뒤 4살 아이가 내렸어요. 근데 열차랑 승강장 사이에 폭이 한 20cm 틈이 있었는데 거기에 몸이 빠져버린 겁니다. 아이고. 눈 깜짝할 새 벌어진 일이었고요. 함께 있던 엄마의 비명은 지하철에 쫙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선 건 다름 아닌 엄마의 비명을 들은 주변 승객분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먼저 지하철 문이 닫히지 않도록 온몸으로 양쪽 문을 막았고요. 아이가 빠진 틈 안으로 손을 뻗어서 아이를 잡았고 그대로 끌어올려 구조를 해냈습니다. 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일단 열차는 멈춰섰을 테고요. 사실 이게 틈이 많이 좀 벌어져 있는 곳은 상당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 주변 시민들이 아이를 구하기까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네요. 시간이 굉장히 놀라운데 이 모든 일은 약 20초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라는 목격자는 갑자기 비명이 들려서 사실 흉기 난동인 줄 알고 당황했었는데 그 후에 다행히 승객들이 힘을 모아서 아이를 바로 끄집어내서 살렸다고 당시에 다급한 현장을 설명을 했고요. 고민 없이 이제 손을 내민 시민들 덕분에 열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일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약 5분 만에 지하철 운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시민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민정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시민들이 발벗고 나선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지체장애인 승객이 하차 도중에 오른쪽 다리가 승강장 틈에 끼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문 가까이 있었던 남성 승객 몇 명이 사고자의 다리를 빼고자 시도를 했는데 사실 역부족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자 점점 사람들이 모이더니 무려 30여 명이 다 함께 구호를 맞춰서 도우면서 약 10분간 함께 전동차를 밀어내면서 구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손을 모으면 또 이런 극적인 일도 가능해지네요. 이렇게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또 큰 선물로도 보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하철 내릴 때 그 틈이 좀 벌어져 있는 곳은 좀 많이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입니다. 올해 가장 큰 보름달 슈퍼문이 뜬다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네, 31일입니다. 올해 가장 큰 둥근 달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올해 2월에 뜬 가장 작은 둥근 달보다도 약 14%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같은 달인데 왜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간단한 원리이긴 한데 달이 지구 주위를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달이 크게 보이고 멀면 이제 작게 보이는 건데 31일에 뜨는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이유는 달이랑 지구의 거리가 다른 둥근 달이 뜨는 날과 비교했을 때는 3만 킬로미터 가까이 다가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끔씩은 차이를 모를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육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부터 드릴 정보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1일 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7시 29분에 떠서 다음 날 7시 1분에 지고요.
있고요. 달이 가장 큰 시점은 밤 10시 36분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일 밤 10시 36분입니다. 31일 밤 10시 36분. 알림 설정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31일 날씨 예보를 보면 일부 지역은 오후부터 개인다고 하니까요. 운이 좋은 분들은 슈퍼문 보시고 소원을 빌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소원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보름달빵입니다. 자,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해서 영국에서 올해는 이들의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가 있었는데 누굴까요? 어떤 K-팝 걸그룹인가요? 네,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K-팝 걸그룹이 영국을 정복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블랙핑크에 이어서 9월에만 봐도 무려 4개 팀이 런던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 안에는 트와이스, 에스파, 있지, 여자 아이들 등 4개 팀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핑크는 7월에 열리는 하이드파크 브리티시 서머타임 페스티벌에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으로 간판 출연자로 서는 기록을 세웠었는데 이제 K-팝의 인기가 식을 기미가 없다라는 점을 인정해야 될 때다라고 가디언지에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K-팝 안에서도 특히 걸그룹이 인기가 있다. 이렇게 또 외신들이 설명을 하는 또 이유가 있나 보죠. 네, 뭐 2가지 이유가 크게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영국 걸그룹이 조금씩 인기가 식으면서 한국 걸그룹이 SNS를 타고 여기에다가 특별한 그들만의 성공 공식을 가지고 영국의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분석이고요. 실제로 해외 팬이 차지하는 K-팝의 이 소비자 수익성이 무려 90%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거주하고 있는 팬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 팬이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녀시대 곡을 작업했던 클레어 로드리게스리의 말을 빌리자면 음악은 귀에 쏙 들어오고 진짜 여성의 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동지애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인 핵심 팬층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 외에도 패션이나 또 팬과의 소통이라는 요소도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트릿 뉴스 파이트 배종찬의 시사본부의 이 캐스터 두 분도 여성입니다. 그죠? 네. 어떻게 답변을 해드려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비 많이 오는데 운전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방송 때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시사본부에 오시는데 방송 외에도 어떤 일로 서로 만나시는 일이 있으세요? 네,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네.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국회에 출입을 예전부터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네요. 굉장히 친한 선후배 관계 맞죠? 네. 다음부터는 질문 안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조국 전 장관 관련입니다. 조 전 장관이 새 에세이집 출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금태섭 전 의원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네요. 책 제목을 훔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에세이가 내일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제목이 DK의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 측에서 자신이 변호사 시절인 2008년 썼던 DK의 눈이라는 자신의 책 제목을 표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본인이 책을 낼 때 조 전 장관이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로 금 전 의원의 지도 교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해당 책에 추천사까지 써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상도덕이 없다, 이런 좀 과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펴냈던 책은 DK 눈.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곧 나올 에세이집은 DK의 눈물. 맞습니다. 물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그렇죠. 자, DK는 그리스 신화 속 정의의 여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조계에서 흔히 쓰이는 또 이 관련 인물인데 뭐 도용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되나요? 법조계라든지 정치권에도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도용이 아니라는 반응이고요. 이제 뭐 DK의 눈이나 DK의 눈물은 누가 들어도 어떤 말인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내지는 관용 어구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조국도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DK의 눈물은 2010년에 한 일간지 사설에 나온 표현을 차용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이 2008년에 나온 건데 15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조국 전 장관이 책의 이름을 표절했다. 이 부분도 조금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이런 시각이 중론입니다. DK 눈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DK 눈, DK 눈물. DK가 이제 정의의 여신이어서 공정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린 거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어쨌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뭔가를 하나 얻어가네요. 네. 자, 두 책의 내용, 금태섭 전 의원의 책 DK의 눈, 또 조국 전 장관이 곧 나올 책은 DK의 눈물. 내용이 어떻게 비슷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내용도 전혀 다른데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아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부제가 대한 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예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됐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때문에 DK의 눈물이란 것은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현재 검찰 권력에 의한 지배로 정의의 여신인 DK가 이제 공정하게 사회가 돌아가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만큼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꼬집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판사 책 소개에도 무도한 검찰 권력이 지배한 현 시대에 국민에게 드리는 상소문 이렇게 좀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들어간 제목으로 보면 되고요. 금태섭 전 의원의 책은 이제 18가지 흥미로운 법적 사건이나 판결을 다룬 책인데 이제 뭐 진실을 법으로 가려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뭐 약자와 소수를 위한 법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어서 전혀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책 내용도 다르다. 두 번째는 법조계에서도 DK라는 인물 그리고 DK의 눈물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 또 시간도 상당히 지났다. 근데 이걸 금태섭 전 의원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번에 제기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한 뒤에 내달 다음 달에 창당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게 잘 띄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좀 공격함으로써 이슈와 화제를 키우려는 의도로 좀 정치권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신당의 노이즈 마케팅에 씁쓸하고 측은할 뿐이다라고 좀 일가를 날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 전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의원이었지만 검찰 출신으로 당시 이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소신 있게 좀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또 합류하면서 적을 한번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신당 창당을 하면서 보수 쪽으로 노선을 잡기는 했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함으로써 보수 중도층에게 좀 소구하려는 그런 방향성이나 노선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해 보자면 금태섭 전 의원이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다분히 좀 정치적인 전략이다. 그렇죠. 저도 이 이현지 기자가 얘기한 거랑 사실 비슷한 얘기인데 일단 정치권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를 공격할 때 강한 사람을 때려라 일종의 그런 격언 내지는 말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입장에서 부각되기 위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라는 좀 잘 알려진 인물을 공격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금 이제 어느 포지션으로 갈 거냐가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삼정당이라는 게. 그럼 특히 이제 연결해서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도 좀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들게 되는 정당은 이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포지션, 이 3자 구도가 될 것이냐, 그리고 그 3자 구도는 어느 쪽을 갉아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을 공격했다라는 거는 대척점에 서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제 이은지 기자가 얘기해 준 대로
보수 쪽 이제 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잖아요. 예. 여기하고 이제 표를 나눠 먹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전에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했던 서울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10월에 이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자,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가닥이 잡힌 건 딱히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김태우 전 청장 공천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의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고 있다고요. 네, 거의 매주 분위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초기에는 무공천 기류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실의 뜻은 좀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점점 올수록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얘기를 들을수록 이 지도부의 무공천 기류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실이 공천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류를 김태우 전 구청장을요. 김태우 전 구청장으로 한정하긴 그런데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원래 지도부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고 싶었던 거는 아예 무공천.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과 관계없이 이 지역구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기류가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공천을 하자고 하면 결국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지지도도 좀 높고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특별 사면까지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사면 복권도 해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즉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느껴지는 기류나 분위기는 대통령실은 좀 공천을 하자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지도부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하나씩 좀 따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쭉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전면에 나서는 게 싫지 않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지금 뭐 이념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진영 대결이 좀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유리한 요소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조국 전 장관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 지도부가 어쨌든 실제로 공천을 그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책임도 지도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못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두 가지 약점이 지도부에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거기다 후보를 낸다라는 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민주당을 계속 비판해왔던 지점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수도권 위기론이잖아요. 지금 이 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유일하게 있는 선거인데다가 수도권 서울에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몇 대 몇으로 표가 명확하게 나오겠죠. 여론조사하고 다르게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표의 숫자가 나올 텐데 만약에 패배한다라고 하면은 수도권 그 위기론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강서구청장 공천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취지로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친윤 쪽 사람이랑 얘기를 하니까 이거 김기현 지도부 흔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 이제 선거를 치러가지고 지게 되면은 위기론이 더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책임론도 강해지고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도권 위기론의 토대를 보자면은 당의 투톱이 다 그 대구 아니면 이제 이 PK, TK 이렇게 돼 있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즉 지도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뭐 비대위론 이런 걸 좀 띄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김기현 지도부는 대통령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뜻이 아직 확실하게 명확하게 전달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따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하자고 하자니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좀 강서구청장을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기게 되면은 그로부터 이제 제기될 압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당내에선 큰 상황이니까 이제 요래조래 좀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복잡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당 내에서는 김태우 전 청장의 출마설이 또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공천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네. 자, 네. 여기서 두 인물 간의 관계가 참 미묘합니다. 김태우 전 청장과 이 지역에서 3선을 했던 그러니까 강서구의 보수 맹주로 불리는 김성태 전 의원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되기 전에는 강서을 지역구로 국회의원 총선에 나왔다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가 원래 김성태 전 의원의 지역구예요. 거기서 3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의 대체제로 나왔다가 안 되고 구청장 선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 선거에 나오겠다고 의지를 워낙 강하게 밝힌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제 대립할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무공천이 됐다라고 하면은 같은 지역구에 2명이 이제 후보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가 되는 거고요. 특히 지금 이 강서을이 계속 이렇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다른 지역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서구라는 지역구가 국민의힘한테 어려운 지역구인데 그래도 바람이 불거나 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는 데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서구에 토대를 둔 정치인은 요 하나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총선 지역구에서는. 3개의 강서구에 있는 지역구 중에서 지금 강서을 그러니까 김성태 전 의원의 이 지역구였던 곳이 그래도 국민의힘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역대 전력으로 보면 그런 게 확인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번에 혹시라도 지금으로선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무공천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아예 안 나온다. 지방선거에 그 보궐선거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강서울 지역구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준 인물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든 아니면 공천에서 그 총선에서든 반드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든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당내 경쟁 구도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번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보궐선거에 출마를 해줘야 김성태 전 의원은 좀 안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또 출마를 했다가도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또 총선에 나오려고 하면은 또 이제 경쟁 구도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민주당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강서구청장 출마와 관련해서 좀 파열음이 나온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일단은 파열음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전에도 한번 이 이슈를 다뤘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실책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이 되는 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후보를 내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 예비 후보를 지금 모집한 상황인데 후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경선이 아니라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게 지도부의 의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파열음이라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지금 예비 후보들이 경선을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조금 갈등 요소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공천 때마다 늘 있어왔던 일이라고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경선이 원칙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전략 공천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누구를 전략 공천할 것이냐 이게 더 좀 관건이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강서 의원들이 원래는 각자 자신들이 아래에서 같이 일을 해왔던 시의원을 좀 강서구청장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중앙당의 모든 걸 일임한 상황입니다. 괜히 이런 파열음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3명 의원들 간에 좀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당에서 정리를 하겠다. 모두 다 가져간 상황이고요.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 물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신박한 인물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추가 모집을 좀 받았는데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뭐 이런 분들 포함해서 2명을 추가 모집을 했는데 이 배경에 김태우 이제 전 구청장의 재출마 이 이야기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민주당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거리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은 김태우를 이제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이 전혀 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류가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김태우로 좀 김태우 카드를 쓰려고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상황이 반전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김태우랑 대진표가 좀 맞는 사람을 찾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더 승리가 가능한 인물로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그렇죠. 열려 있네요. 네, 그게 더 좀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이제 박승문 기자가 잘 해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국민의힘이 뭐 김태우 전 구청장을 꼭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후보로 두되 사실상 본인들의 공천 후보로 물밑으로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 전략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상수로 두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최근에 기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무공천 기류 때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근데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공천을 하되 무소속 후보를 우회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좀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게 용이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구도가 살짝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구청장 후보로서는 사실 김태호 전 구청장은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그렇게 뭐 스타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위기가 되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공천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두 분 말씀하는 도중에 김성태 전 의원의 유행어죠. 사실상이 많이 나오네요. 사실상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면 또 안 똑같고. 네. 자,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금 장애 집회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론도 나오고 또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지역 민심이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걱정들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가 조금 엇갈리기는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 없을 것 같다. 즉 예를 들자면 구체적인 시점으로는 총선 한 7, 8개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바다 아래서 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일단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기로는 지금 방류를 시작하긴 했지만 해류 때문에 뭐 4년이나 5년 정도 지나야지 우리 바다, 뭐 제주 앞바다에 도착을 할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즉 당분간에 그렇게 강력하게 눈에 띌 만한 그런 영향이 있는 사건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총선까지 한 7, 8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결국 국민들이 조금 그 민감성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변수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걱정을 하는 쪽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바로 오염수 방류라는 그런 그 손해가 즉각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좀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 이익이 뭐냐고 좀 따져보면은 경제적이나 안보적인 이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관계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보적인 이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올 거냐. 근데 이게 가시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지금 뭐 바이든 라인이라고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바이든 라인이라는 게 예전에 뭐 공산주의 이렇게 대립할 때는 이념적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 경제적인 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지 해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미국이 어느 순간에는 중국이랑 갑자기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정부 주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뭐 독도 문제 같은 게 불거지면은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통해서 참아냈던 거에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가 좀 강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는 입장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서 일부 강경파 일부에서 윤석열 탄핵론이 나온다고 했는데 민주당 대다수는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효과,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 뭐 여론이 또 중요하겠지만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강경 이제 초선 의원 모임 철험의 소속이죠.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좀 주장을 했는데요. 좀 이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이나 출입 기자들도 이제 좀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강성으로 치닫는 게 현 상황에서 이렇게 좋지도 않고 뭐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대다수지만 김용민 의원은 이미 탄핵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여러 차례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내성이 생겼달까요? 그래서 의원들도 기자들도 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럼 왜 민주당 대다수는 탄핵론에 신중하느냐 이걸 좀 보면 일단 다음 총선은 중도층에 소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핵론은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지 중도층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한번 겪은 상황에서 또 탄핵을 들고 나오냐 좀 이런 피로감이 있을 수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이제 의원 대다수가 검찰 조사를 좀 받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꺼내드는 순간 뭐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내에서 탄핵 이야기는 좀 자제를 실제로 시킨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네.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관련해서 정치권 인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한동안 조용했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지난 24일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행사를 열었었는데 법인 이름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저도 어느 방송에서 강조를 한 적이 있는데 인구와 기후 뭔가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지난 이력하고 좀 관계가 있는 네.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한데 같은 날 또 다른 인물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친윤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서 또 민주당에 고발을 당했었는데 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장관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그날 행사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총선 출마를 지금 한 8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총선에 나올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그런 상황이고요. 좀 이례적으로 그때 보였던 거는 김기현 대표가 가가지고 축사를 해주는데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써요. 뭐 굉장히 뭐 뛰어난 인물인데 반짝반짝하는 거 하나 뭐 달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 얘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현직 당대표가 국회의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천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강한 표현이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좀 분위기를 그 여권에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는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대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하다가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이 뭐 연판장도 쓰고 해가지고 전당대회 나오려고 하다 결국 주저앉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종의 좀 모욕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또 김기현 대표 가서 도와주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표현을 한 거라고 하고요. 근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기류도 있는 게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고마워하고 뭐 공천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공천을 얘기를 했지만 그때 그 초선 의원들 연판장 돌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때 나섰던 인물들 중에 친윤그룹의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좀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분이 언짢았다라는 게 좀 명확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게 되면은 대립구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친윤그룹 내에서도 좀 혼재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같은 날 이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로 다른 행사가 있었는데 뭐 친윤 실세들은 이 원희룡 장관이 갔었던 그 행사에 또 많이 참석을 했었다면서요? 네. 원희룡 장관의 포지션을 보면은 그 대선 후보들 경쟁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랑 경쟁했던 대선 후보들이 각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승민 전 의원 완전히 반윤으로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이 경쟁했었는데 대구로 내려갔죠. 내려간 다음에 징계를 받고 나서는 조금 그 윤심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실은 그전에는 약간 중립적인 그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을 취했었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완전히 그 친윤 쪽으로 돌아서 가지고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 볼 때 홍준표 대구시장은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반윤입니까? 제가 그것도 기류도 최근에도 물어보고 어제도 사실은 물어봤는데 딱 그 징계가 나오기 전까지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그 윤 대통령을 절대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나왔었고 다만 징계 이후에는 약간 거기에서 기류의 변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징계 자체는 김기현 대표가 주도했다라고 보지만 네. 그러나 그거를 뭐 방조 내지는 묵인 정도는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대통령이 막았다라면 뭐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불만. 그러니까 그 불만 자체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약간 방조를 한 건 아니냐 이런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안 좋은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온도 차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표결.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내일입니다. 자, 어떤 징계 결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 민주당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류는요?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은 피할 걸로 좀 보이고요. 이게 출석 정지가 30일 이내예요. 그러니까 최대 30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좀 봐야 되는 게 강용석 전 의원의 이제 아나운서 폄하 발언으로 이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네,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됐죠. 네. 그게 근데 거의 10년 전 일인데 그럼 이 사안과 이 코인 투자와 그러한 성희롱성 발언을 동등하게 봐야 하느냐 이걸 또 두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의 형평성 문제겠죠.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이 큰데 30일 이내 출석 정지 수준에서 그래도 중징계를 때리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인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권영세 의원이 코인 투자 의혹에 걸려 있잖아요. 윤리위에 제소도 됐고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게만 센 징계를 내리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럼 너넨 뭐냐 이렇게 또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명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명 결정은 안 나올 것이다.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게 추석 전으로 윤석열 대통령 총선용 개각에 나설지 관심을 보고 있는데 총선에 나갈 장관 아까 우리 원희룡 장관 이야기도 했었는데 참모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누굴 내보낼지 누구는 붙들고 있을지 자 한동훈 장관은 나갈지 있을지 뭐 등등이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지금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명확해요.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을 사고 당협을 좀 정리를 했는데 뭐 30개가 넘는 지역이 비어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순차적으로 정리할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그럼 공천을 이렇게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하면 1순위는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뭐 수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서관이라던가 혹은 장관들 이 사람들 공천 배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대통령 중심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권영세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자리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 사람들의 자리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당협위원장 임명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10월 정도가 좀 데드라인일 것 같다. 그때까지 이제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정리가 돼야지만 그때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사인을 못 받은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짧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주시면 한동훈 장관은 대체로 내년 총선에 나갈 것 같다 이야기들을 해요.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짧게요? 네. 저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많이들 관심 가지고 있는 총선 출마 여부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6398님께서 박순봉, 이현지 기자 두 분 태도는 품이 있고 내용은 참신합니다.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최고의 칭찬을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해주셨군요. 자, 지금까지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IT맨 우리 김덕진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오늘은 정말 달달한 이야기입니다. 달달한 달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달달한. 네, 어쨌든 뭐 조금 요즘에 너무 머리 아픈 일이 많으니까 약간 머리 식히는 겸 일부러 이런 얘기 좀 가져왔는데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달달한 이야기 좀 해야죠. 자, 인도에서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라는 거 우리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난 23일 저녁입니다.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달이 이 달 탐사선이 남극 이제 그 달에 간 거는 세계 4번째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있었고 예전에 소련, 그다음 중국 이렇게 3곳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달에서 이 남극 부분에 착륙한 거는 이번에 인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달 착륙만 해도 4번째로 상당히 이제 아주 고무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14일에 지구를 출발해서 40일 만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찬드라야안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달의 차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에서 있는 이렇게 차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데요. 1호, 2호는 이제 도착을 못하다가 이번에 3호가 이제 도착을 한 것이고요. 무인인 거죠? 유인이 아닌 거죠? 네, 무인입니다. 무인입니다. 무인. 네. 8월 23일 날 이제 도착을 하니까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날은 역사적인 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게 이제 하강하는 모습들이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는데 한 전 세계에서 700만여 명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도 정말 우리 기술로 달에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국민들도 원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 얼마나 또 큰 감동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이 될 텐데 자 인도가 그래서 지금 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상당한 성과다, 대단하다, 인도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일단 달에 착륙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달 그러면 생각나는 비행선이 아폴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달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암스트롱이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달 관련 뭐 착륙했다, 걸어다녔다. 이런 걸 잘 못 들어봐서 엄청나게 어려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그때 그 시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달에 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달에 계속적으로 가려는 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도요, 일본도 계속 잇따라 이 달 안에 착륙하는 거에 지금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가 최근에 또 한번 루나 25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가다가 결국엔 달 궤도까지 다다랐는데 지난 20일에 달 표면 충돌하면서 월면 착륙에는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이제 예전에 소련일 때는 실제로 달에 간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기술이 더 안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일단은 이게 왜 어렵냐라고 하면요, 상당히 속도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고속에서부터 이제 차분히 앉아야 되니까 쉽게 말해서 월면을 향해서 이제 비행 속도를 낮추면서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고난이도 기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달 자체가 태양계 다른 행성에 비해서도 되게 현격히 다른 환경이 있대요. 중력이 일단 지구의 6분의 1.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벼운 거니까 이제 그걸 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양지와 음지,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온도 차이가 수백 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비행 물체 입장에서 이제 극한의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정확하게 맞추는 계산 속도에 문제가 좀 오차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이게 될 것 같고요. 러시아의 경우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러시아가 너무 미국이나 이런 데 의식을 해서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들도 같이,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인도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더 놀래키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푸틴 대통령의 뭐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도는 이번에 최초로 달에 착륙은 아니지만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을 했다는 거죠. 근데 남극에 착륙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앞서서 이제 진행자께서 우리가 달에 도착하면 감격스러울 거다, 감동적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감격과 감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 오늘의 방송의 포인트입니다. 바로 남극에 간 이유가 그건데요. 왜 굳이 남극에 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네. 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물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는 없어요. 근데 왜 남극은 또 오히려 지면이 울퉁불퉁해서 착륙하기가 어려운데도 굳이 남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앞서서 제가 햇빛이 드는 지역과 들지 않는 지역의 온도 차이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남극은 햇빛이 하나도 안 든다고 합니다. 안 드는 지역이 많다고 합니다. 얼음이 상당히 얼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음을 활용을 하면
그걸 갖고 물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식수를 만들 수도 있고 산소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 달에 사람들이 사는 유인 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지를 다 이 남극 근처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극이라고 하는 데가 우주 탐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도 있는 지역이고 두 번째는 또 이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 하면 계속 화성 가자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화성이 한 번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럼 중간에 약간 환승역 같은 데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달 찍고 화성을 맞습니다. 가기 위해서는 네. 그런 기지를 남극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면 연료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으로 이제 화성 같은 더 먼 우주로 탐사할 때 로켓을 이제 달에서 쏘아 올릴 수도 있다. 그리고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이론상이긴 하지만 지구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오히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에요 희귀 자원이 많대요. 근데 어떤 희귀 자원이냐? 히토류가 많습니다. 히토류 하면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뭐 정말 이 희귀 광물 중에서도 네. 최고의 희귀 광물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히토류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예를 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히토류 때문에 반도체에 이제 써야 되니까 그것을 약간 무기처럼 삼아가지고 외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히토류가 이 남극 쪽에 이제 정확하게 달의 남극이죠. 달의 남극에 이제 상당히 수톤 가량 매장이 돼 있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는 많은 국가들이 이거 히토류 우리가 먼저 좀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단순히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 말고 그냥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이러한 전반적인 이유들 때문에 달을 좀 빨리 가보자 아니면 달에 어떻게든 착륙해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달에 이렇게 착륙을 해서 달의 이 땅 이 부분 우리 거 우리나라 거 그다음에 제야 자원 히토류 우리나라 거 이렇게 하면 차지하게 되는 겁니까? 뭔가 법이나 조약 같은 게 있지는 않나요? 실제로요. 이 조약을 1979년에 한번 맺긴 했어요. 프랑스나 호주처럼 18개국이 어떤 협정을 했냐면 달 협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달 탐사는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해야 되고 달 천연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79년에 미국이 여기에 가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입을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사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 얘긴즉슨 이제 몇 개의 국가들이 약간 뭐라고 하나 이런 협정을 만들긴 했지만 거기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미국이 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이제 어떠한 자원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우주를 세계 공동의 자산으로 보진 않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채굴을 했을 때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고 하는 우주선을 띄우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원래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 미국 나사가 수주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돈을 갖고 계속적으로 민간 기업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민간 기업을 계속 키운 게 10여 년 이상 가능해서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는 로켓이 완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스페이스X가 최초로 흑자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10여 년 이상 거의 20년 동안의 연구 끝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 달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국가적으로 가져가려는 움직임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도가 원래부터 이렇게 뭐 관련 기술 우주 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발전이 있었던 겁니까? 뭔가 이번에 달의 남극까지 가는 거 보면 인도의 우주 산업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사 생각하면 정말 천재들이 그 수학적인 거 하나하나 맞추는 거 기억나잖아요. 인도하면 또 수학을 엄청 잘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영어도 좀 잘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차이죠. 우리나라 수학을 잘하지만 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요 이미 1969년에 나사 같은 인도 우주 연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게 이미 1969년부터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호, 2호, 3호 세 번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위성을 보낸 겁니다. 1호는요, 찬드라얀 1호는 2008년에 인도 최초로 달 탐사선이 나갔는데 이때는 어떤 걸 이제 그때 발견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달 궤도에서 물 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2008년에 발견한 거고요. 그리고 2019년 9월에는 이제 착륙하려고 갔는데 착륙에 실패는 했어요. 하지만 궤도, 그러니까 그 착륙은 안 했지만 그 궤도선이 여전히 지금 달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길을 알려준 거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3호가 이렇게 보면 착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우주 기술 만드는데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이번에 이 3호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요. 실제로 전체 총 비용이 950억 들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1,000억 안 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실제로 일반적으로 그 스페이스 X 있잖아요. 예. 그게 로켓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달까지 가는 거 말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싸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한 950억 드는 거거든요. 그거 비슷하네요, 비용이.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미국이나 일본은 최소 몇십조 원, 심지어 미국 우주항공 계획은 2025년까지 아르테미스라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124조 원을 지금 붓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1,000억의 비용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이 인도의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말 효율적인 기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 또 네. 달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될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러시아, 인도, 미국, 중국 요 네 나라 그다음에 일본 정도 이렇게 5파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후발주자고요. 지난해 12월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우리가 달 궤도선을 다누리를 처음으로 달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죠. 네. 향후에도 달 탐사 사업 계획 한 6천억대의 사업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속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이 넘치고 많은 나라들의 공격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발견 대상이 되고 있는 달에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야 된다. 단순한 어떤 감동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국가의 어떠한 리소스나 향후 미래의 그림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과 경쟁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까 말씀하셨던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네. 일본과 우리도 참여하는데 네,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기술도 좀 더 나아지고 또 발전했으면 또 이게 또 일자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 그럼요. 김덕신 소장은 달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저요? 저는 글쎄요. 아까 달달한 하셔가지고 자꾸 그 아재 개그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달 하면은 아무래도 소망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하여튼 희토류가 요즘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름달 빵이라고 이야기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네요. 자,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각별하게 유의하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잘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후도 행복하고 더 안전한 오후가 되십시오.